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황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소개 행복에서 오늘 소개드릴 책은 소제목으로 번역본에서 진료 차트 속의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는 원제목은 랜덤 액트 오브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작위적인 어떤 편향, 더 나아가서 오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체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서 거의 진실에 가깝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한 여러 가지 연구 종합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도 진부는 하지만 경제학을 따지면 경제 주체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자기의 행동의 습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함으로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좋은 결론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응용하고 보완하는 게 나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두 분인데, 두 분 다 하워드 제너럴 하스피털 종합병원의 내과 의사로 봉직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PhD 박사학위는 경제학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이면서 일선에서 활발히 환자를 보면서 저희 나라에서는 뭐 환자를 안 보고 예방을 한다든지 기초 의료 관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중환자실 내과 전담이고 하기 때문에 환자를 일선에서 보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시카고 대학이나 경제학 박사를 받은 그 동료들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의료 통계에 접근함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막연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 제목이나 타이틀에 이렇게 약간 낚시를 당한다고 할까요? 사실 진료 차트 속에 숨은 경제학은 이 책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 박사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일반 사람들이나 의료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명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낸 논문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논문이나 일반 경제학 논문도 그렇겠습니다. 제일 신뢰도가 낮은 단계인 정례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환자 케이스, 드문 케이스, 이걸 케이스 리포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대단한 샘플이 큰 사이즈가 아니죠. 그거 좀 더 나아가서 한 뭐 10개 미만 이렇게 되면은 종술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 좀 더 나아가면은 케이스 컨트롤, 환자 집단을 이렇게 대조군을 비교 분석하고, 제일 신뢰도가 높은 결론에 이런 게 이제 클래스 A 논문이 RCT. 지금 어떤 모든 실험 대조군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전향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펙티브하게 하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는 대부분의 논문집들은 대개 이런 아주 순도 높은 결론을 요구하고 있어야지 그게 결국 실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메르스다, 코로나다 겪으면서 뭐 보건복지부, WHO, 역학, 보건학, 또 질병통계관리예방청, CDC, 국립보건원,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 미국에는 NIH, 이런 단어들은 뭐 아주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영향 이런 거 없이 전문가 집단에서 운영되고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저자들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백 년 전에는 균이라는 걸 모를 때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있을 때 콜레라가 런던에서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접근해 봤더니 우물물이 하수관에 오염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역학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게 이 존 스노우 카페도 있고 우물 관정 표시입니다. 그래서 역학 조사에 아마 가장 유명한 표시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성격이 됐죠. 매년 미국에서 다 이렇게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한 건데, 이 의료기관에 1차, 2차, 3차 이런 분류도 하지만 질 관리를 합니다.
이거 했을 때 3차가 2차가 되고 2차가 3차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 중심으로 해서 과연 적절한 수가도 산정하고 이런 것이 매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 인정원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틀 하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의 환자들의 치료 결과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는 전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 이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전산망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 몇만 명, 몇십만 명 연구해서 대조군을 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표본을 해서 아마 좋은 논문집에 실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뇌 진화 과정, 사람의 인류의 진화 과정인데 경험론, 선험적 경험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아주 유리한 거죠. 딱 자기가 두려움이 오면 오싹한 기분이 들면 빨리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어떤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해결하는 직관이 우리는 내재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오류를 낳는 게 같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자기가 한 행동이 직관이 결국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가 현대 사회에서는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점 이렇게 이으면 몇 개 안 있고 이게 달팽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고 경제 심리학에서 휴리스틱 편향 오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홈쇼핑 때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희소성, 긴급성 또 뭐 99센트가 1달러보다 싸지 않습니까? 손이 먼저 가고 또 이 좌측 그런 숫자에 우리가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중고 자동차 본문에 나오지만 마일이 이제 5만에서 6만 딱 바뀌는 순간에 100마일 이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가격이 똑 떨어지는 현상들이 우리가 완전히 이제 과학적, 이성적 습관으로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아닌 걸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쉬운 예부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거치면서 이렇게 팍상 늙었다 이거예요. 머리 하얀 머리 되듯이. 그래서 16개국 나라를 이제 대통령 당선된 사람하고 똑딱 떨어진 사람하고 지금 같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른 떨어진 사람하고 수명을 비교해 봤더니 된 사람이 한 2년 빨리 죽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나라는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투실투실하고 혈색이 좋은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은메달, 올림픽 같으면 조사하기가 쉽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면 금메달하고 동메달은 다른 모든 편차를 줄였을 때, 개인적인 팩터를 제거했을 때 똑같이 수명이 비슷하고 통계학적으로. 은메달은 좀 빨리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동메달은 받아들이는데 은메달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빨리 죽더라. 또 미식 축구 선수, 후보 선수하고 또 반대로 현역 선수, 이건 반대로 현역 선수들이 훨씬 이 두부 외상에 노출되는 가지고 질병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맛배기로 이제 쉬운 예부터 이렇게 딱 한 거죠. 3장에서는 이제 영유아기가 0이 2세고 이제 청소년기가 18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희 의학에서는. 여름철에 아무래도 태어난 아기들은 가을에 독감이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0에서 2세까지는 병원에 자주 갑니다. 미국 땅에서는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의 접근성이 우리나라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내과, 소아과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닙니다. 미국은. 또 맞벌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년 전 이런 연구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도 있지만은 그랬을 때 반차, 1차 휴가 내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병원 가는 김에 독감 예방 접종을 가을에 맞는 거죠. 9월로 기준으로 미국 학기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거를. 확실히 독감 예방 접종을 병원 간 김에 맞은 애들하고 여름이나 봄에 태어난 애들하고는 예방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걸 실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감은 상당히 예방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전체 평균을 보면은 겨울 거치면서 지금 고령화 사회 되면서 많이들 돌아가시거든요. 여름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다. 여자가 중환자실 전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들어가면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5일 만에도 돌아가십니다. 독감으로, 호흡곤란으로. 그래서 예방력이 이렇게 삽시간에 폐혈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저는 뭐 외과 의사지만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은 자동적으로 아마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20, 30년 평생 폐렴 관련 질환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패밀리 이 가족력을 듣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록에 다 남기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체득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통계를 안 내더라도 이런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 아이가 진짜 ADHD인가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유치원 전,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저학년, 이런 국민학 저학년 때 보면은 과잉 행동 또는 주의력 결핍 아동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MRI 찍든가 저희는 이제 최신 그 ADHD의 뇌신경 회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은, 임상에서 진단은 이제 증상 보고 나타난 표현형 보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약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요즘도 그러겠지만 저희가 학구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멀쩡한 애들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공부 잘하라고 ADHD, 주의 집중 이런 약을 뭐 먹이는 학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시험 치는 기간에. ADHD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이러면 한 학년에 12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제때 들어간 애하고 미리 들어간 애하고는 ADHD 진단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미리 들어간 애가. 그런 걸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대단히 표변 조사를 통해서. 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5장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는 아까 질병 통계 예방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이 2세에서 18세에서 9.4%로 미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남자가 13명이고 여자가 6명이고 이걸로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1년, 2년 지나면서 ADHD가 아닌데 또 약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정신과 의사가, 소아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좋아진 건지, 약 먹고 좋아진 건지, 의사나 학부모들은 약 먹고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분이 제목만 다르지만 또 논문을 써서 상대 연령 효과가 ADHD 진단과 치료에서 임상적 필드에서 존재하더라라는 걸 이 저자 두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항상 의료 현장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편향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책도 행간의 뜻을 이해하듯이 10년 단위 0에서 10세, 뭐 80세, 90세, 70세, 40대 이런 걸 우리 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이런 것도. 그래서 그랬을 때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과연 어떤 일이 판단을 하느냐, 오류가 없느냐, 이 오류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증명을 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8세하고 18.2세하고 딱 되는 순간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는 애들한테는 처방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 어른이다라는 인식이 되는 순간 덩치가 있고 극심한 통증이 시작될 때는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률이 훨씬 높아지더라. 뭐 사람은 그게 몇 개월 차이인데 편향, 휴리스틱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대부분의 혁신과 이런 게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새로운 거, 어마어마한 연구비, 그리고 언론 자유 이런 걸 굉장히 그 대통령 연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뭐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두 사람이 굉장히 이슈인데 합리적인 이런 선순환 토론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결론이 이렇게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각자는 열심히 일합니다. 응급실이나 뭐 중환자실이나 병실이나 열심히 일해도 또 수시각각 이렇게 세포가 항상 변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뜯어보면은 잘했는데 순간 결과가 좋지만 또 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단 일이 벌어지면 다시 되돌리긴 데는 2배 이상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잘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 피드백은 사실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는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신 뭐 여러 가지 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든 학회나 모든 과정에서.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논문을 쓴 게 이 보스턴 지도입니다. 보스턴 향의 지도가 우리나라 반대죠. 대서양은 저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하버드 캠퍼스가 있고 MIT가 있고 시내 이제 구시가지 안에 대학병원이 있고 주변 몇 개 병원이 있는데 중간에 찰스강인가요? 거기 이제 보스턴 마라톤을 했을 때 보스턴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먼저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뭐 의료인이 한 100명 파견 나가고 간호사 150명, 인턴 파견 인원하고 그다음에 뭐 소방관, 경찰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공기관이 많이 이제 차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병이지 않습니까? 늦으면 이제 뚫리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또 뚫다가 못 뚫으면 이제 가슴을 열고 우회적인 혈관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사망률 차이를 조사하면 도움이 되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개 미국 전역의 대도시의 마라톤, 윤용 마라톤 해가지고 싸그리 다 데이터를 조사해서 통제했을 그 시간대, 그 날짜에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지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하버드 병원인데요. 여기가 2019년 연구비로 1년에 한 19억 달러 썼습니다. 19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조죠. 1년에 연구비 2조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RCT 논문을 가지고 조사했더니 마라톤에 영향을 받은 병원하고 마라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병원하고 11개 지역 마라톤 주위의 모든 걸 총합을 조사했을 때 이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이 재작년인가요? 아산병원에서 간호사인가요? 그 뇌동맥류 파열을 했을 때 스텐트를 코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뇌출혈이 있었나요? 내부종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근경색도 스텐트 넣었다가 실패하거나 뚫리다가 실패하면 가슴을 열고 혈관을 이식해서 우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산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나가지고 또 전국에 이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생긴 거죠. 그죠? 다시 심장 뇌혈관 전문의의 당직표를 보건복지부에서 짰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지역별로. 그래서 응급콜에 누군가가 의료 전달 시스템이 되도록 저희가 IT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들여서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이 열심히 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 지금 학생, 학교하고 인턴 전공의가 사표를 내고 또 복학을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1983년도 예루살렘에서 4개월의 의사 파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메타 조사를 해봤더니 1976년에서 한 30년 동안 5번의 의사들 파업이 있었습니다. 짧게는 9일, 길게는 17주. 저희 나라는 지금 뭐 500일이죠. 그랬을 때 결론입니다. 다행히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고 대신 이제 준비된 예약된 수술은 무기한 급한 순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았을 때는 총역량의 의사들도 이게 응급, 사망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이렇게 보고 또 각 지역별 지구촌이 다 문화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또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500일이기 때문에 이 17주 9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저도 참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되고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학회 관련입니다. 심장 전문의가 학회에 갔을 때 실제로 응급 환자나 응급이 심한 환자들, 아주 중증도의 심장 경색 환자들, 또 심부전 환자들, 이 좀 덜한 환자들, 심한 환자들을 했을 때 미국 의사들이 저희 나라처럼 가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못했느냐 주제를 가지고 이 저자들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바에 직분을 좀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료는 좀 틀립니다. 열심히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엑스퍼트가 수술을 하더라도 시술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에서 판례한 의사들한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최대한 주의를 통해서 최신의 좋은 진료를 해야 되는 의학적인 접근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심장 전문의들이 미국 학회에 대거 참석했을 때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환자를 조사했더니 보존적으로 좀 지켜보고 신중하게 수술을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꼭 하고 해야만 되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만 했는 경우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망률이 오히려 좀 작았다. 비교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 예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지난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 의료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항상 동료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건 좀 부족하니까 의견을 구해야 되고 소통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는 미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수술방에 CCTV 이거 가지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 첫 번째 이 감시자가 있을 때 약간 질 관리라든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의주시하고 관찰해서 통계를 해서 이렇게 질 관리가 생겼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나 OECD가 도입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정보 교환해가지고 현재 의료 질 관리를 매년 하게 되고 그 위원회가 있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의료질 감시자를 일당을 주고 이런 거 함으로써 4박 5일, 3박 4일 병원 근무에 따라서 가서 하고 제대로 하느냐, 중환자실 질 관리가 되느냐, 감염 관리가 수준 높게 유지가 되느냐, 수술방이 제대로 되느냐, 세세히 항목별로 프로토콜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와 급수가 등수가 매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직이 대급되고 그렇습니다. 2000년 이 동부 하버드 그룹에서 의료 환경에서 사람은 에러다, 이렇게 항상 이런 편향되고 오류가 있다, 이 책을 썼고 미국 땅에서 병원에서 98,000명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학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셔널 아카데미 미국 의학원 한림은 과학, 엔지니어, 의료, 의학 관련해서 그다음 2001년도에 21세기 의료질 관리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예산이 투입되고 안전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한 10여 년 이상, 10년 됐나요? 아마 프로토콜은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시설, 수술방 시설을 완전히 이렇게 깔아뭉개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술을 하려면 이런 질 관리의 가이드라인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수술방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총합을 예산을 하고 인정위원회에 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그 당시 뿐이지 않습니까? 4박 5일, 3박 4일, 일주일이든. 사실 이게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일일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거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코로나든 뭐든 간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의료 기술이고 의학이잖아요. 의학인 그 접근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 본질에 가까운 거다라는 걸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같은 바이올린 연주자라도 그 사람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그걸 알고 보면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참 연주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구에게 사사받았다 이런 것도 그러지만 그 음악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 연주자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깊이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료도 각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기술도 기술이고 의학을 하는 그런 이 점수로 뽑는 것 더하기 뽑는 그런 게 더 장기적인 거로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버드 병원에 있는 이제
그 내과 의사이면서 또 이코노미스트가 코로나 때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글은 아닌데요. 의료 저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지쳐 있었다. 감염감으로 이래서 경제적인 그런 보상보다도 폐렴으로 들어왔는데 죽고 코로나 때 참 미국은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인들이 코로나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 효과의 편향 휴리스틱을 했더니 중고차 가격 마일리지 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마일리지가 이렇게 불연속성이 이렇게 떠 있더라. 가격표가 이 9만 마일에서 이렇게 6만 마일에서 연속 성상이 있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똑같은 저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의 환자를 수술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심장혈관 수술이라든지 뇌동맥류 뇌혈관 수술이라든지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 대퇴골 여기 경부 골절 이거에서 수술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옛날에는 70세가 지금 80세가 된 거죠. 80세 환자가 왔을 때 굉장히 고위험이면 뭐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뭐 그걸 반영한 거고 어떤 한 의사의 개인과 한 환자의 개인 간의 그 오차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또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저질환도 다르고 거기에 있을 때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80세 전후로. 그러면 수술을 했을 때 삶의 질이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증명해서 휴리스틱 이래서 이 혈관 문합수 스텐트 넣는 거 말고 간단하게 전신마취해서 완전히 개심술을 해서 우회 심장 기계, 혈액 기계 기사 데리고 한 7, 8명 필요하죠. 돌려가지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이 저널에서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기 18세 전후에 2주 차이로 이렇게 마약 처방이 확 올라가더라. 성인이라고 소화해서 안 하던 마약 처방을 갑자기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뇌가 그렇게 방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들판에서 쥐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할 때 생존이 유리하니까요. 그런 편향이 의료 현장에도 이렇게 처방이든 나이를 기준으로 수술을 하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소경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의료진들이 행동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거하고 행동했을 때 부작용, 당연히 행동했을 때 재판 걸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열심히 치료한다고 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다른 판사가 보게 돼도 판사님들은 저런 휴리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래서 원인은 뭐 심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폐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폐가 어떻게 잘못되느냐 뭐 아스마나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만성 뭐 폐 부전 그런 환자가 아닌다면은 뭐 심실세동 심장에서 피떡이 날아가서 폐동맥을 갑자기 막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들이 처음에 이제 호흡 곤란이 왔어요. 이래저래 검사를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응급처치를 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PET-CT를 누군가가 딱 찍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CT상에 방사 선생님도 못 보던 자기가 폐동맥에 혈전을 찾았어요. 아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약을 뜨고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에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호흡 부전 환자가 왔을 때, 숨 헐떡거리고 왔을 때 자동적으로 그걸로 눈이 갑니다. 그럼 그게 CT를 찍는 게 다른 긴급성이 있는데 다 맞다 손 치더라도 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성향이 훨씬 많죠. 아닌 경우가 많죠. 다 폐부전이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을 때 CT가 이렇게 많이 찍게 되더라. 그런 것도 덕분에 이 논문을 쓰면서 모든 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세밀하게 본 거죠. 산부인과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논문들인데 이 싱이라는 사람이 분만실에서 의사가 남자 산부인과일 수도 있고 여자 산부인과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성공해서 정상분만했으면 계속 정상분만 시키는 거죠. 근데 정상분만하다가 실패 확률이 합병증이 생겨서 뭐가 생겼다, 한 가지 생겼다, 두 가지 생겼다, 세 가지 생겼다 하면은 다음에는 자동으로 제왕절개로 그냥 높아가는 확률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 반대도 성립될 수 있겠죠. 그 퍼센테이지를 각 병원에 여러 군데를 다 통합해가지고 프로토콜, 논문 가이드라인에서는 학회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80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자기의 경험칙에 의해서 내재적 경험론적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시술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떤 사람은 정상분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전신 마취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합병증도 완전히 다르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의 총합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상호 신뢰라든지 충분히 교감이 있어야 된다. 예. 어느 분야든 다 평생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학교에서 계속 미국 땅에서 더 철저히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면허증을 항상 관리하고 평생의학 교육을 하고 저희 나라도 똑같이 합니다. 9장, 10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9장은 나에게 제목이 최고의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이건 뭐 답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폐를 제일 수술 잘하는 사람, 제일 잘 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 저희 나라는 고밀도 나라고 교통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국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다른 나라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미국 교포들이 뭐 파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학 때 되면은 다 미국에서는 뭐 할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수술 시간도 저희 나라가 완전 손이 또 빠르고 정확하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나라에도 많이 이 치료를 하고 가십니다. 의학 드라마, 유튜브, 뭐 광고, TV만 틀면 가운 입고 약을 팔고 뭐 식품 팔고 이렇습니다. 피로 시대.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한병철 교수가 피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울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선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이런 편향으로 가지고 병원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거기다가 교통사고 환자, 또 산재사고 환자, 보상체계가 달린 거는 이거는 뭐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리가 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심화되는 경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증질환, 국토면적, 또 신문에 늘 납니다. 소아과 환자, 소아외과 환자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수술 못 받고 병원 두세 군데 가다가 갑자기 취약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 교통, 거기다가 무장이 뭐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뭐 겨울에 수술 받아라, 여름에 하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경제적인 거. 그래서 나에게 최고의 의사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접근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전문가 이야기 몇몇 분 참고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히포크라테스를 찾고 화타가 이렇게 찾는데 어쨌든 의료기술, 의료인들은 의료기술자이자 이제 의학을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하버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GPA 학점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의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친구고 외과 선생님들하고 내과 선생님들하고 또 완전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선생님이 학교 때 뭐 외과 의사들은 사자 같은 심장과 뭐 독수리 같은 눈, 그리고 뭐 섬세한 부드러운 손 이런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거 아마 외과 의사 어떤 교과서에 있었겠죠. 그래서 저자들 2명이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싹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대학, 미국 탑 10에 있는 유명 대학 선생이 본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일반 대학병원, 연구병원 그런 거 말고 개업인데 외과 의사면 입원해서 폐렴 환자면 저 병동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자기 환자를 입원시키고 아침에 가서 회진 돌고 가고 외래 진료합니다. 어텐딩 시스템인데 또 대신 병원에 있는 사람은 대학병원 아닌데 누구냐? 그러면 입원 환자만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희 병원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인턴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그걸 하스피탈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하스피탈리스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통계를 냈습니다.
하스피탈리스트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우리 공통의 주제지 않습니까? 환자 입장에서 젊은 의사가 좋아, 나이 든 의사가 좋아. 또 뭐 유명 대학 선생, 서울대나 연대 나온 선생님이 좋아?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이 좋아? 비스카이가 좋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딱 조사를 한 거죠. 또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제2번을 가지고 했더라. 근데 차이는 뭐 1% 미만이에요. 많으면 1.5% 미만인데 그게 반드시 기대치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자 여자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내과 선생님하고 외과 선생님하고는 좀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에 뭐 말씀드리면 의료 보호 환자들이죠. 빈곤한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샘플링 했는데 진단해서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하고 퇴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다시 입원해가지고 사망해버린 환자들 재입원율과 사망률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논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뒤에 레퍼런스에 다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총합을 가지고 완전 이제 RCT, 후양적인 거지만 RCT, 비교적 대조군 가지고 광범위한 10만 건, 몇십만 건 가지고 딱 실체적인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거의 가깝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에 반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의료 사태 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딱 연구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에 맞는 의료 정원수가 저는 그냥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더하기 빼기니까요. 어느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 이 사람은 몇 명이고 이 사람은 몇 명이고 의사들 학회는 몇 명이고 이거 필요 없죠. 이런 전문가들이 의사이면서 통계학자고 경제학자고 심리적인 것까지 다 따지는 사람인데 바로 실체적인 진실에 의료 전문 수가 의과대학 전문 수가 바로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긴급성이라든지 뭐 의학, 의료의 질관리, 병원의 질관리도 중요하지만 의과대학의 질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자만 뽑는 게 아니라 의학을 정말 뜻이 있는 친구들을 딱 골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이 피부과나 뭐 소위 인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모든 총합에서 의료 전문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많은 지식들이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완전 최대의 효과를 뭐 내는 거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암 치료는 표준 암 치료, 약물 치료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데다가 최근 수십 년간은 이 완화 치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살면서. 그러니까 섣불리 수술을 뭐 병이 암이 있다고 해서 제거해버리고 수술하면 뭐 오래는 사는데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가지고 오래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딱 범위를 줄여서 또 보조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거. 수술이 보조가 되는 거죠.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성 통증, 아무 사진 암만 찍어도 원인이 없거나 또 척추 질환, 척추 수술을 하는데 일단 수술 나사 받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척추를 붙이는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애우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터지지 않는 동정맥 기형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는 지난 이런 연구의 통계를 통해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벌써 10년 이런 걸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합을 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책은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이 미국처럼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병원 가는데 저 병원 다음날 오후에 저 병원 갈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좀 기다려봐요.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그게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기분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엄청 냅니다. 검사하고 그 비급여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실손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실산 치료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에이 그 밥 잘 먹고 저기 뭐 잘 살면 좋아지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운동하고 햇빛 쬐이고 이러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켜봅시다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옵션이다라는 걸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해요. 제가 강조하는 건 저는 평소에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강조를 다시 하면서 어떤 이런 질환도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도 진단하는데 꽤 많이 걸립니다. 또 너무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한 피 검사로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그 사진 한 장으로
MRI도 뭐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몇 년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는데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해도 뭐 계속 진통제만 먹고 낫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더 깊게 환자를 봐야 되지 않나. 마지막 장은 의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오류나 편향된 어떤 적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나 카톨릭의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이 피임이나 난관 결절술이나 임신 중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고, 또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는 나라에 따라서 중국의 방역하고 유럽 방역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공산당하고 뭐 자유당하고는 완전히 대하는 태도가 틀리죠. 저희 나라에도 뭐 정치 방역이라는 상당히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 같은 데는 창문 열고 다른 나라에서는 수업을 빨리 했거든요. 저희 나라는 계속 이제 애들이 놀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탄재 환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과연 이제 돈과 시간과 경제적인 큰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인력 지속성이 과연 이런 의료 혁신에 있어서 질 관리가 되느냐, 이거는 또 경제 논리로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편향이라든지 이런 게 가속화되고 커질 가능성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반대는 이제 아날로그 시간의 향기. 이 시간의 향기가 있어야지 이 수천 년 이런 몇백 년에 따른 신화가 인류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분절화되고 쇼트처럼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편향이라는 데는 이런 심사숙고하는 데는 좀 영향이 더 세지지 않나라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 중국 완전히 사회 문화적인 이런 게 다 다릅니다. 하나의 지구촌이라 그래도. 그래서 의료 정책이나 항상 살필 때 이렇게 정밀하게 전문가가 한 나라하고 안 한 나라하고는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실행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편향 휴리스틱이라는 문제를 모든 부분에 의료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 자신 역시 좀 더 이렇게 항상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나도 나를 믿지 말자 이런 걸 주위에서도 주지시키고 하지만 그러다 하면 더 자기를 객관화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항상 평상시 염두에 두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류와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뭐 병원에서 밥 먹고 살지만 이런 행동 경제학이나 인간 심리 이런 그 경제 주체를 연구하는 분들이 의료 사태를 제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훌륭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